안녕하세요. 김종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IMF는 또다시 한국의 부동산 거품, 건설사와 금융권의 부실을 근거로 제2의 IMF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은행마다 내 재산이 큰일이 났습니다. 현금 보유를 찰떡까지 믿고 뭉칫돈을 보관하지 마시고 보다 안전한 방법으로 분산 배치하셔야 합니다. 비단 우리나라만 위험한 것이 아니고 경제 침체로부터 자유로운 나라는 단 한 나라도 없습니다.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도와 매수 타이밍, 입지 추천을 해드립니다. 주말 상담 환영합니다. IMF 한국 또 외환위기, 은행마다 내 재산이 큰일이 났습니다. 지금 IMF 있죠? 자, 우리나라 깃발이 보이네요. 이 경기 낙하 상황에서는 정말 위험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여기 보시면 제2 IMF 우려, 한국 경제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걸 내용을 요약해 보면 한국 경제 침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꼭 따지자면. 다만 이제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몇 가지 가계부채라든가 지금 건설사 위기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부각이 되고 있어서 그렇죠. 자, 한국 경제 침체, IMF 신평사 위기, 미금리 인상, 긴축 정책, 그리고 잠재 성장률 지금 이제 내년에 거의 다 1%가 거의 이렇게 보이죠. 적자, 원유 이런 것들은 지금 무역 적자가 나고 있고 원유 급등, 외환 보유고도 계속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세계 8위기는 하지만 이거 갖고 안심 못합니다. 한국 대출이 심각하다는 게 가장 큰 지적사항이에요. 민간부채 2위, 악성 다중부채 급증, 지금 잡히지 않는 대출, 사채라든가 제2금융권 이게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곳에 빚을 진 다중부채, 국가부채도요 지금 증가폭은 1위예요. 전체적으로는 아직은 안전한데 증가폭이. 금리 인상, 금융 붕괴, 잘못하면 금리 인상이 지금처럼 무섭게 이어지고 있다면 금융 부실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대출 완화, 이것도 한 몫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 붕괴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한국 부동산을 연착륙시켜야지. 혹시라도 지금처럼 막 폭락하는 경착륙으로 계속 밀어붙인다면 경제 위기가 터져버립니다. 집값 거품 세계 1위, 집값 상승률 1위, 대출 전세 활용으로 한 갭투자, 아주 안 좋은 게 갭투자거든요. 특히 우리나라의 경제 환경에서는 경제 불안, 집값 폭락 지금 현재 이어지고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그리고 집값이 더 뛰면 붕괴되는데 이제 집값은 지금 뛸 일은 없는 것 같고 너무 급격하게 폭락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위험해진다. 오죽하면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1980년 일본하고 비슷하다고 했어요. 구매력, 인구, 공급 이런 문제로 한국 토지는 특히 이 고점으로 너무나 거품이 심하다고 지적을 하죠. 자, 그리고 대출 급증 더 위험하다. 우리나라가 대출이 계속 지금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줄어드는 거 아닙니다. 비율만 내려가고 있는 거지 대출 금액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지속 금리 인상 이게 문제죠. 세계 경제 위기는 여러분들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을 회색 코뿔소라고 해요. 그런데 갑자기 불어닥치는 위기를 검은 백조라고 합니다. 블랙스완. 이거는 누구나 알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방이 가능하지만 검은 백조가 터지게 되면 예방을 못해요. 자, 누구나 알고 있는 거 경기 침체. 그렇죠. 금리 인상, 긴축 정책 이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이 계속 떨어지면서 경기 침체에 빠지고 있어요. 부채 위기, 빚잔치로 지금 계속 위험 자산들이 폭등을 했었잖아요. 국가, 기업, 개인 자산이 지나치게 빠르게 폭락을 하면 위기를 가져온다. 아무튼 경기 침체와 부채 위기가 회색 코뿔소라면 예측할 수 없는 거에 몇 가지 예를 들자면 공급망 붕괴, 서방과 반서방의 지금 충돌, 사실상 지금 제2의 냉전이라고도 하죠. 대형 금융기관이 파산할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큰 은행들이 망해버리면 국가가 흔들거려요. 리먼 사태처럼요. 그리고 디지털 금융 시스템 붕괴, 지금 또 하나의 위기가 바로 이 디지털 금융 시스템입니다. 그러면 가상자산 완전 팬데믹에 빠지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건설사 하나씩 짚고 넘어가 보자고요. 건설사 금융권. 왜 부도가 나느냐? 금융위기보다 더 큰 고통 온다. 건설사 제2금융연쇄부도. 자, 건설사 금융부도 원인 고금리, 미분양, 자금 경색 이 세 가지가 지금 삼박자가
현재 건설사에 다 맞아 떨어지고 있어요. 아주 심각해집니다. 지금 미국발 기준금리 인상 계속 이어지니까 국내 대출금리도 따라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건설사 연체, 가계대출 연체, 은행 부도. 은행이 이제 건설사라든가 기업 부채, 가계부채 이게 터지면서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외환위기. 자, 100대 건설사 절반이 그때 부도가 났었고요. 미국발 금융위기 때도 건설사 20%나 부도가 났어요. 이번에는 이 사이로 날 가능성이 커요. 만약 경제위기가 터진다면 상당히 위험하죠. 미분양. 지금 미분양 급증하고 있잖아요. 전국 4만 가구 넘어섰어요. 지금 현재. 이게 5만 가구 육박하기 때문에 이제 몇 달 지나면요 10만 가구가 될 수도 있습니다. 10만 가구까지는 유력해 보여요. 예전에 많았을 때 15만 가구까지 갔었거든요. 15만 가는 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4만 가구라서. 집값 급품 2배에서 4배. 거품 분기와 연동해서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죠. 부도, 분양가 인하. 어쩔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분양가를 내리고 준공후 미분양. 그러다 보니까 입주했는데도 미분양 나다 보니까 떨이 분양, 할인 분양을 하는 거예요. 왜? 미분양이 최악이니까. 그러다 보면 오래 못 버티고 부도가 나죠. 자금 경색. 이번에 PF 대출 중단. 이걸로 인해서 자금 경색이 심각합니다. 현재. 점점 확대되는 추세. 브릿지론의 대출. 자, 이것도 역시 15% 지금 마지못해 받는 대출이죠. 저축은행, 보험, 증권, 신협 특히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문제예요. 우리나라는요 지금 저축은행, 여신사, 증권 이 세 곳이 제일 위험합니다. 시행사들의 사업 중단, 제2금융권이 부실화될 위험성이 커요. 금융권에서 돈을 엄청나게 빌려주는데 사업까지 중단해가지고 부도나면 돈도 못 받고. 자, 이제 은행 부실, 부도 위험. 한국 부도 위험 CDS 프리미엄 6년 만에 최고 수준이라고 지금 뉴스에 나왔죠. 채권 시장도 아직까지도 살얼음판입니다. CDS 프리미엄, 신용부도 스와프 프리미엄이 6년 만에 최고. 레고랜드 이게 항상 문제였었어요. 아직까지도 레고랜드 지금 이 악몽이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약간 복지부동하고 있는 상태죠. 흥국생명 이 악재 겹침. 흥국생명은 그래도 조금 해결한 것 같은데, 자, 아무튼 5년물 코로나 능가 5대 은행이 지금 가장 튼튼하다고 하는데 이 은행마저도 부실이 있습니다. 기업대출 9월 달에 694조가 10월 달에 703조로 급증. 대기업 대출이 너무 많아요. 66%. 점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은행 대출 급증하게 되면요. 이거 21년을 이미 현재까지 22년 현재 지금 이미 다 추월하고도 지금 빚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부실화되면 그래서 금융위기가 터진다고 하는 거죠. 한국은행 금리, 기준금리 인상폭, 지금 미국과 격차를 어쩔 수 없이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만큼은 안 올려도 따라가야 돼요. 미국 4%, 우리나라 3%인데 이제 계속 아마 올리게 되면 당연히 대출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부도 위험이 노출되겠죠. 채권시장 리스크, 흥국, DB, 콜옵션 이 미행 때문에 불안감이 여기로부터 증폭이 됐었죠. 저축은행, 증권 제가 아까 위험한 곳들이라고 해서 여신사까지. 자, PF로 공사자금 지원하고 금융권 심각. 그러니까 어떤 담보를 잡는 게 아니라 PF를 발행해갖고 이렇게 일으킨다. 참 설마 뭔 일이 터지겠어 하면서 빌려주는 거예요. 자, 여전사, 저축은행, 증권, 비은행권 무려 75% 대단하죠? 자, 75% 바로 PF로 빌려준 거죠. 연체율, 연체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10에서 20%. 한국, 아시아에서 가장 위험하다고 IMF가 계속 예전에 쏟아냈던 내용입니다. 투자자본금 유출, 경상적자국, 통화량 문제, 부동산 거품 지금 위기가 심각하다. 중국 다음으로 우리나라가 크다고 했죠. 집값 하락, 취약 폭발, 영세 대출자, 실업자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항상 그러니까 취약계층부터 확대돼 가지고 도미노식으로 가계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중국, 일본 통화 급락한 것도 우리나라한테 좋은 징조는 아니에요. 자,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환율이 우리나라도 같이 따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가계부채 최대, 코로나발 부동산 투자 이게 문제였죠. 금융부실이 지금 확대되고 있습니다. 1997년 연쇄위기 그때 자, 한중일
아시아 환율이 급락을 했었죠. 그 당시에.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이제 동남아시아, 우리나라 확대돼 가지고 외환 위기가 터진 거죠. 이제 고금리 예적금 체크 한번 나온 김에 자, 예적금 20년째 지금 예금자보 20년째 5천만 원인데 이거 제가 저번에도 한번 지적을 했죠. 이제 1억에서 2억까지 보호를 해줘야죠. 돈이 자꾸 올라가는데 야, 예보사장 보호대상토도 돼야 한다. 자, 고금리 예적금 체크상 여러분들이 지금 예금, 적금 아마 많이 저축해놨을 거예요. 잘 보세요. 은행당 5천만 원밖에 보호 안 돼요. 그러니까 대형은행은 안전하기는 한데 안전한 대신에 보호 한도가 있어서 위험합니다. 대형은행들이. 자, 1인 예금자 보호법 5천만 원 한도라고 했잖아요. 원금 5천만 원 플러스 이자까지 포함했고 만약 5천만 원을 넣었다면 원금만 보장되고 합쳐가지고 이자까지 해서 5천만 원이니까 2011년 저축은행 수업 몰빵해갖고 못 받은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특히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많이 당했어요. 지금도 고금리다 보니까 이런 데가 고금리잖아요. 너무 많은 돈을 한꺼번에 몰아넣지 마세요. 자, 예금이자 세금 떼고 다 받아냅니다. 보세요. 정기 예금, 적금, 세금 떼고 받죠? 연 5% 금리 1천만 원. 그러면 1년에 50만 원 정도. 그럼 세금 떼면 42.3만 원이에요. 연 5% 경우 1천만 원을 저금하면. 근데 중도 해지할 경우는 이자 못 받는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예금자 보호 한도가 본점당 5천만 원 꼭 기억하세요. 본점당 5천만 원. 1인 본점 지점은 한 몸 5천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본점이 있고 지점이 있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 특히 1금융권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5천만 원밖에 보장이 안 돼요. 독립된 법인체 각각 5천만 원. 예를 들어서 새마을금고, 뭐 저축은행, 뭐 신협 이런 것들은 각각 서로 둘이 연관성만 없다면 같은 법인이 아니라면 다 보호를 해줍니다. 또 1인당. 그러니까 여기 망하는 거 아니냐 한다고 해서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한 은행에 돈을 지나치게 많이 몰빵한 게 더 위험한 거지 보호도 안 되는데 이런 건 괜찮아요. 자, 그리고 나는 이자 필요 없다. 안전한 게 최고다. 우체국 국가 지급 보증하니까 여기 전액 저축하셔도 돼요. 우체국. 이번에는 부동산 붕괴 일본을 따라가는 한국. 자, 일본, 한국 얼마나 닮았는지 보세요. 자, 1번 부동산법을 8년 플라자 합의 때부터 1984년에서 91년 우리나라 보세요. 부동산법을 8년 코로나 포함해갖고 2014년에서 21년 주로 서울이 이제 이러죠. 어떻습니까? 닮았죠. 두 번째 일본 부채 GDP 대비 300% 우리나라 한국 부채 GDP 대비 300% 똑같죠. 자, 인구 감소 생산인구 저출산 1인 가구 증가. 자, 인구 감소 생산인구 저출산 1인 가구 똑같이 가고 있어요. 자, 4번 부동산 거품 250% 폭등. 물론 이건 주택에 한해서요. 땅이라든가 상가는 거의 300 이상 아주 엄청나게 거품이 심했어요. 우리나라 부동산 거품 자, 주택에 한해서 300%. 토지는 훨씬 심합니다. 그 다음에 금리 인하 급격한 인상 금리 인하 후에 인상을 하다 보니까 사단이 났어. 우리나라도 금리 인하 때 집값 많이 뛰었죠. 그러다가 급격한 인상하니까 사단이 나는 거야 지금. 신도시가 200만 가구 있어요. 일본은 인구가 많잖아요. 자, 우리나라 신도시 150만 가구 엄청납니다. 자, 그러면 7번 보세요. 그래서 일본이 결국 경제 장기 침체. 아니 세상에 90년대에 4만 달러 지금 4만 달러도 안 된다는 게 말이 돼요. 30년이 지난 지금 일본은 그때보다 못 살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때 10,000달러도 채 안 됐는데 지금 엄청나게 3배 이상 뛰었죠. 그 일본은 부동산이 실질적으로 80% 폭락 많게. 자, 여기 보세요. 우리나라 경제 단기가 될까요? 장기가 될까요? 나는 일본처럼 장기 침체가 될 것 같지는 않아요. 왜? 경제가 그래도 일본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리고 부동산이 80%까지 폭락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부는 있겠죠. 거품이 있으니까.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반토막을 기준으로 봅니다. 이제 부동산 투자에 따라 10배 차이가 있다. 이거 꼭 기억하세요. 별표입니다. 자,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들이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못 벌어. 이게 아니에요. 여기 잘 봐보세요. 같은 돈으로도 10배 차이 나요. 똑같은 부동산에 투자했는데. 자, 2013년 5천만 원 있다고 쳐요. 누구는 빌라나 다세대를 잡았어. 5천만 원으로. 실거주했어요. 자, 매매가 5천만 원, 투자금 5천만 원이야. 결국 2022년, 2013년 저가 대비 22년 봤더니 조금 뛰었어요. 3천만 원 정도. 시세 차익은 3천만 원. 그런데
B라는 사람은 5천만 원으로 그냥 갭 투자를 했는데 아파트를 한 거예요. 5천만 원 갭 투자. 자, 여기 보면 매매가 2.3억, 전세가 1.8억이니까 5천만 원 맞네요. 그런데 서울 평균이 그때 얼마큼 뛰었냐? 이때 2.3억짜리가 거의 9억, 10억 다 갔거든요. 10억 줬습니다. 이제 가양 6단지 기준으로 한다면 시세 차익이 얼마예요? 5천만 원 갖고 7.7억. 누구는 3천만 원 벌었는데 누구는 7.7억이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빌라 이딴 거 잡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닥에서 그걸 잡아요? 뭐 10배가 아니라 20배도 넘잖아요. 또 하나 더 가르쳐 줄게요. 자, 근데 이 사람은, 이분은 5천만 원 갖고 7.7억을 벌었는데 이분은 2.3억 그대로 빚지기 싫어가지고 그냥 아파트 그대로 들어갔어요. 실거주로. 매매가 2.3억, 투자금 2.3억. 10억까지 올라갔죠? 결국 7.7억. 누구는 5천만 원 갖고 7.7억 벌었는데 이 사람은 그냥 2억 3천 갖고 7.7억을 벌었죠. 오히려 이렇게 했다고 보자고요. 이렇게. 자, 만약에 이걸 갭 투자했다고 봐요. 2.3억을. 실거주 안 하고. 그러면 올림픽 선수촌까지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면 이때 매매가 6.3억, 전세가 4억, 투자금 2.3억을 그냥 갭 투자로 한 거예요. 그래서 6.3억이야. 얼마큼 뛰느냐? 자, 놀라지 마세요. 투자 2.3억이 23.3억까지 갔어요. 7.7억이 아니라 23.3억. 그러니까 21억을 버는 거예요. 21억을. 어떻습니까? 지금 이거 쭉 4개를 보니까 같은 돈 가지고 어떻게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이죠. 그러니까 돈 없다고 돈을 못 버는 게 아니라 게을러서 못 버는 거예요. 게을러서. 여기 보시면 깜짝 놀라네요. 자,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죠. 사실상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경제 위기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더욱더 위험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감사합니다.